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주차 3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발할 차례인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수사의 단서의 의, 고소, 그 다음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제가 다 설명드렸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의 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3. 고발입니다. 각 의인데요.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단순한 범죄 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그죠?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고소를 설명하면서 고발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 친권자,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했는데요. 고소라고 했는데요.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보호자, 친권자가 아니고 고소권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이라고 한다. 단순한 범죄 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죠. 단순한 아주 경미하고 단순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고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입니다.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 고발권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범죄와 고발권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고발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그 공무원은 고발하여야겠죠. 예. 그 다음에 고발과 그 취소의 절차와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소의 경우와 같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소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소도 그렇고 고발도 그렇고 고발할 때와 취소할 때 고발하면은 고발의 효과가 미치고 취소하면은 역시 고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은 수사할 수 없죠.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하면은 고소 불가분의 원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그죠? 자, 다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하며, 네, 그렇습니다.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 서면으로 하든지 구술, 구두로 말로서 검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검사나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면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는 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모두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구술에 의해서 구두로 고발할 때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앉혀놔놓고 언제 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고발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답변만 하면 되겠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죠? 구두로 할 때는 반드시 구두로 고발할 때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서면으로 작성하면 서면 자체가 그 조서 역할을 하니까 관계가 없겠죠. 예. 다음 4. 자수입니다. 자수.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함.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수란 그 범인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수사기관에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본인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하고 이런 의사표시하는 거 가서 의사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자수를 한다. 예, 그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인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수사기관에 가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의 단서이면서 동시에 형법상으로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됨. 예, 그렇습니다. 자수는 수사 개시의 단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다 처벌해 주세요. 라고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경찰 공무원은 혹은 검사는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게 되면은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나중에 재판 받아가지고 재판 받을 때 임의적 감면 사유로 되는 거죠. 임의적 감면 사유. 필요적 감면 사유는 뭡니까? 필요적 감면 사유는 반드시 형을 감해 주는 겁니다. 감하거나 면제하는 겁니다. 임의적 감면 사유는 감하고 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5.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한 것을 말함. 예. 사람이 사망하면은 뭐 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면은 변사자의 검시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병원에서 사망하면은 병원의 의사가 다 확인되니까 이거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뭐 산에서나 아니면 어떤 길에서나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사망을 했다. 이 경우에 병으로 인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인당했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으로 사망했으면은 그냥 사망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어떤 범인이 사람을 살인을 해가지고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살인이다, 타살이다 하면은 그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병명으로 사망했는지 범죄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사망을 했는데 이게 타살인지 뭐 아니면은 자살인지 또는 병명으로 사망했는지 이것을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검사나 경찰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때 관내에 있는 관할에 있는 의사를 데리고 가서 의사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부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수사기관이 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병명으로 사망했는지 범죄로 인하여 사망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사자의 검시라고 한다. 변사자란 범죄로 인한 사망에 의심이 있는 사체를 말한다. 그렇죠?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인데 사망한 사람이라도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 가지고 타살이다 이 말이에요.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는 의심이 있는 사체,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병명에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망에 의심이 있는 사체를 변사자라고 한다. 다음, 변사자에 대한 검시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사가 개시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사자의 검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범죄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래서 타살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개시되어야 됩니다. 누가 범인인지 범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변사자 또는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 함. 예, 여기 오탈자인데요. 여기 검사입니다. 거사가 아니고. 변사자 또는 변사자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됩니다. 그 변사자의 검시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지방검찰청 검사가 해야 됩니다. 관할하는. 예를 들면은 포항에서 변사자가 생겼으면은 포항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변사자가 발생하면은 검사가 잘 하지 않죠. 검사가 잘 하지 않고 검사가 하는 경우는 뭐 사람이 많이 사망했다든지 중요한 경우에 이때는 검사가 직접 나와서 검시를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검시는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기관에 하명합니다. 명령합니다.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자 검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변사자의 검시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음. 예, 그렇죠. 관할 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변사자 검시를 해야 되는데요. 검사가 검시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법경찰관에게 그 검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위덕대학교에서 변사자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위덕대학교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실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검실하지 않고 경주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검실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변사자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이 주로 검실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검찰청 검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다음 6번 불신검문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불신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불신검문. 불신검문의 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검문의 개념. 불신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디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신검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보호조치죠. 예.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경찰관이 보고 이제 불신검문을 하는데 거동이 좀 행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두리번거리고 경찰관을 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불신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참 어렵은데요.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겠다 범인 아니겠다. 이 살인사건이 하나 났어요. 예를 들어서 위덕대학교 앞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불신검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하나 걸어오는데 저 사람 범인이겠다 아니겠다. 이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옷 입은 차림새라든지 또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범하였거나 아니면 범하기 직전에 이 사람은 이제 범죄를 어디 하려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뭐냐? 두 번째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가 행하여졌어요. 또 행하여지었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범죄를 행하여진 범죄에 있어서 알고 있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일행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행동이 수상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인 지식 등을 기초로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어떻게 경찰 공무원이 범죄에 대해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불신검문 당시 구체적 상황, 경찰관이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성격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죠. 104페이지 법적 성격 참조. 1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 보면 법적 성격이라고 있죠. 법적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불신검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행정경찰작용설은 불신검문이 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와는 엄격히 구별하여 이를 어디까지나 행정경찰작용, 특히 보안경찰의 분야에 속하는 국가작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불신검문은 범죄 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찰작용이라는 점에서 수사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불신검문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수사가 개시되므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한다. 판례도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행정경찰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법적 성격, 불신검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시 동영상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신검문의 내용입니다. 불신검문의 내용에 보면은 정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동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을 말하며,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 도중에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 불신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정지시킨다.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하고 정지시켜서 질문하는데,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정지 요구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는 바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팔을 비틀거나 잡고 강제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내 다니다가 경찰 공무원이 불신검문 하면은 정지시키면은 그냥 바쁘다 하면 핑계대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불신검문 하면은 여러분들은 협조를 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란 행동이 수상한 사람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말하며, 질문을 하는 경우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 거동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범인인지 범인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물을 수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지품 검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소지품 검사, 그 사람이 흉기나 칼이나 이런 것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불신검문을 했을 때 경찰 공무원은 질문 당하는 사람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흉기를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할 수 없답니다. 절대로 호주머니에 경찰 공무원이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옷 위에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흉기가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좀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직접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다. 또 가방이 있다. 가방에 저 칼이 있는지 범죄 도구가 뭐 들어있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경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질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은 가방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가방을 열어주면은 그때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 차 트렁크 안에 뭐 흉기,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뭐 들어있는지 좀 의심이 된다. 이때도 트렁크를 경찰 공무원이 직접은 열 수 없습니다. 질문 당하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은 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트렁크를 열어주면은 그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하기 전에 자기 그 소속, 경찰 공무원은 소속과 계급과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어느 지구대, 어느 경찰서, 예를 들면은 나는 포항 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순경 홍길동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히고 반드시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정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찰 공무원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그 사람에게 질문당한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정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 공무원이 처벌받습니다. 다음 동행요구. 자, 정지시켜가지고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질문 당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동행은 임의동행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가기 싫다 하면은 경찰 공무원이 강제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임의동행입니다. 예, 동행요구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요구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 공무원이 그 사람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좀 가주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는 못 갑니다 하면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동의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경찰관서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동행을 요구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기 싫으면 나 못 갑니다 하면 됩니다. 예, 강제 동행은 절대 안 됩니다. 강제 동행했을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처벌받습니다. 3.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임의동행이라 함. 예,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 동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의동행입니다. 그 사람이 동의하에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거절하면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예,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동행을 내가 경찰 공무원이다.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다. 그래서 질문 당하는 사람에게 자,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에게 불리하고 또 교통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관서로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면은 이제 같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갑니다. 지구대 파출소로 갈 때
가기 전에 반드시 경찰관은 그 사람의 그 가족이나 친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찰관의 신분. 나는 어느 지구대 순경 홍길동입니다. 동행장소 선생님의 자녀 누구누구를 데리고 지금 어느 파출소로 가고 있습니다. 효자 파출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행장소, 동행목적, 무엇 때문에 동행하는지 오늘 불신검을 하다가 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효자 지구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알리거나 아니면은 본인으로 하여금 그 질문 받는 사람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반드시 또 그 보호자에게 알릴 때는 경찰 공무원의 전화번호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경찰관서에 동행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호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 사람에게 선생님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 안 알려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 5.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여기 또 오탈자 났네요. 머물게 할 수 없답니다. 머물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경찰관 직무 동조의 그 제6항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제6항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그 질문 받는 사람을 데리고 경찰관서에 왔어요.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질문하다가 아무리 질문이 길어도 6시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시간 초과하면은 불법 체포 감금죄로 여러분 경찰 공무원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6시간 전에 경찰관서에서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죠.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때는 6시간 이상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절대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6시간 이상 머물게 하게 되면은 경찰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예, 다음 소지품 검사다. 소지품 검사.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지품 검사란 불신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의 물건의 소지 여부나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동이 수상한 사람의 의복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의복이나 그 사람의 옷 속이나 가방이나 차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흉기나 범죄 도구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호주머니에 경찰 공무원이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가방에도 가방을 여는 데 있어서 경찰 공무원이 직접 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방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차 트렁크 문을 여는데도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흉기 소지 검사 및 일반 소지품 검사. 예, 여기 보면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6페이지 보면은 흉기 소지 검사 등 있는데요. 참조로 하겠습니다.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 흉기 소지 검사 등 있죠. 흉기 소지 검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은 행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게 질문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기 조사의 검사는 검사는 행동이 수상한 사람의 의복이나 휴대품을 가볍게 손으로 만져서 흉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흉기 소지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케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이를 직접 꺼내는 조사 방법을 말한다. 흉기 소지 여부의 검사는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제3자의 생명, 시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소지품 검사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흉기 이외의 마약류, 작물, 음란물 등의 물건도 소지품 검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 소지품의 검사도 불신 검문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긍정설도 있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흉기 이외의 소지품에 대한 조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을 때 불신검을 해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흉기만을 조사를 해야지. 거기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마약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는 그 마약류가 나왔을 때는 그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검문인데요. 자동차 검문이란 범죄 예방과 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자동차 검문. 자동차 검문이란 범죄 예방과 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에 보니까 어떤 차량이 좀 수상하다 하면 그 차량을 정지시켜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나 또는 동승자, 옆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검문.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 있죠. 예. 그래서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은 여러분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있는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 있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에 가서 수사의 방법입니다. 수사의 방법.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입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 수사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음. 그렇죠? 수사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의로 하는, 강제수사는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경찰 공무원이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거나 기타 한목적성의 차원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수사 방법을 말한다. 그렇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고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죠? 모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됐을 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경우에는 강제수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임의수사를 해야 된다.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제19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죄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재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108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형식설.
있죠. 예, 그 보면은 형식설이 있고 두 번째 실질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뭐가 형식설이고 실질설인지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강제수사의 규제, 강제수사의 규제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이거 보면 강제처분 법정주의,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한번 내보세요. 109페이지에 있죠. 강제처분 법정주의. 이거 간단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제처분 법정주의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예. 강제수사를 포함한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는 경찰 공무원은 처벌받습니다. 이를 강제처분 법정주의 또는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한다. 강제처분 내지 강제수사는 형벌권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및 절차를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강제처분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된다. 다만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아니한 새로운 강제처분이 출현함에 따라 탄력적인 해석을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는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상의 강제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영장주의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또는 뭐 수색, 압수영장 이런 것들은 강제처분입니다.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함부로 체포한다든지 함부로 구속한다든지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면은 영장주의를 채택해라.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를 한다는 것은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바로 강제처분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입니다. 그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교재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임의동행 있죠. 임의동행 앞에만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의동행 110페이지 보면 임의동행이 있죠.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는 내사관계에서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임의동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피의자로 보아야 한다. 그죠? 피내사자의 경우는 하면 그때 임의동행했으면 피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동의 없이 동행하는 것이고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기관까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수사의 방법입니다. 임의수사의 방법. 임의수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공무수 등의 조회,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등이 있음. 예. 형사소송법 규정하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는 뭐 통역, 감정, 번역, 뭐 공무수 등의 조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서, 피의자 신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의자 신문 뭐 조서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경찰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었죠.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은 뭐냐? 피의자 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사가 그 사람을 검찰청이나 경찰로 그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요구하고 오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진술을 듣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전체를 피의자 신문이라 한다. 절차 및 방식. 절차 및 방식은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내보세요. 페이지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출석 요구 있죠. 그래서 이제 출석 요구 있는데, 일반 피의자의 경우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그죠? 출석을 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 간서임을 요하지 않고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 가서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의자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나 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불응의 경우 현행법상 체포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사실상 어느 정도 강제적 요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관서, 경찰이나 검찰청이 필요 없다. 그냥 피의자가 있는 뭐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도 피의자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만약에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두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나 검찰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피의자인데 나 가기 싫다 해가지고 안 가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동영상 내용 들어가서 참고인 신문 절차의 적정성 보장입니다. 신문 절차의 적정성 보장인데요. 이것은 보면은 페이지 15페이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있죠. 참여권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참고인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 수 있다. 이건 221조인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함. 예. 여기서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자꾸 이제 범인이 거부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받겠죠. 그 사람은 참고인으로 오는 거죠.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아닙니다. 범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시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을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한다. 이때는 제3자입니다. 제3자. 범죄를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경찰 공무원도 아니고 제3자인 이 범죄와는 관계가 없는 이 범죄에 대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참고인이라 한다.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예, 감정, 통역, 번역, 위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필요한 때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뭐 감정도 할 수 있고 영어라든지 이런 건 모르는 원문이 나왔을 때는 통역을 시켜야 되겠죠. 위촉할 수 있습니다. 번역도 위촉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포항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어를 모르니까 경찰 공무원이 번역, 통역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 뭐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통역을 위촉할 수 있다. 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공무소 등의 조회입니다. 공무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뭐 공무소, 그 국가기관,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뭐 이런 것은 구청이나 이런 곳은 공무소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예, 이것도 199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그 사람 주거지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3. 큰 3번인데요. 강제 수사의 방법입니다. 강제 수사의 방법. 1. 강제 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크게 대인적인 강제 처분과 대물적 강제 처분을 나눌 수 있으며 체포와 구속은 전자에 속하고 압수수색 검정은 후자에 속한다. 예. 대인적 강제 처분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입니다. 체포와 구속, 이거는 대인적 강제 처분입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은 물건에 관한 강제 처분입니다. 압수, 수색, 검정 이런 거는 다 대물적 강제 처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색과 검정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인적 강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불신검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불신검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신검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또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을 공부를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